혐의가 그럴까 이렇게까지 많으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당 대표에서 그 됩니까? 혐의를 만들어내고 조작한 게 지금 정부의 검찰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어떻게 1년 가까이 한 수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 사람을 갑자기 정부가 바뀌니까 기소하나요? 이재명 당대표가 왜 본거지인 성남에서 선거 안 나오고 저기까지 도망갔을까요? 네, 그리고 판교 대장동 같은 경우 만들어달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이거 제가 지금 교정교사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지금 오신 분들 보니까 오늘 댓글 분위기도 상당히 험악해질 것 같은데요. 가장 험한 입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저 그렇게 됐나요? 김민수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네. 조상호를 이겨라 를 했잖아요. 그 뭐예요? 아니, 워낙 이 공격력이 그래요? 따라잡고 했는데 오늘 두 분의 케미는 어떨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동탁 같은 분입니다. 네네. 그냥 뭐 큰 거 하나 이게 차고 오셔. 저랑 방송 꽤 많이 같이 하셔서. 아 그래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도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포 같은 분이에요. 이분. 우리 부드러운 편 아닌가요? 예. 부드럽다는 거. 자, 일단 저 지금 대국민 담화 지금 어떻게 끝났습니까? 방금 끝났습니다. 방금 방금 끝났습니까? 끝났군요. 뭐 네. 주요 내용들은 2,000명은 일단 고수. 예. 예, 그다음에 또 뭐뭐 있었습니까? 핵심만 정리하면 네. 그겁니다. 예. 뭐예요? 그러니까 50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사실 엠바가 걸려서 원고가 나오는데 한 30분 정도 분량이 되겠다 했는데 네. 이제 쭉 지켜보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저희 들어오기 직전 11시 50분까지 하셨고 예, 핵심은 그겁니다. 2,000명은 그대로 간다. 2,000명 간다. 네. 이 2,000명이라는 숫자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이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충분히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그 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의료계를 향해서 집단 행동하려면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내가 안 지키면 그때 가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는 거 좋다. 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윤 대통령이 그 노동개혁 추진했을 때 그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좀 자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 개선할 때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한일 관계 개선하려고 할 때도 당 안팎에서 지지율 떨어진다,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그 의료계를 향해서 지금 뭐 장차관 파면도 요구하고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면서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한다. 이건 대통령이 날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거다.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없다. 마이크 조금만 당겨주시면 더 네, 좋겠습니다. 동굴 같다고 합니다. 예? 지금 동굴 같다고. 죄송합니다. 혼자 외마디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네. 주옥 같은 워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발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옥입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사실 이거 대국민 담화가 조금 갑작스럽게 잡힌 측면이 있죠.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여태까지 대국민 담화 3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이 뭐였죠? 이태원 참사. 네. 그 다음이 이제 엑스포 유치 불발됐을 때 네네네네. 그때 이렇게 하셨고 지금 총선을 9일 남기고 네.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사실 어저께 이 담화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약간 좀 해법? 그러니까 워낙 이슈가 장기화되다 보니 조금. 대통령의 어떤 좀 새로운 입장 같은 게 나올까 하는 그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네네. 우리 역시 대통령은 상남자였다. 아, 이런 한 줄 평으로 일단 대국민 담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예. 어떻게 이 수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마 가장 이슈가 이제 2,000명이냐 아니면 그 의료계 뭐 좀 욕을 받아들이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000명 고수라는 입장은 이거 좀 너무 강하게 가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직전에 방송을 하고 왔어요 YTN에서. 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예견을 했는데 그래도 한 반발짝 정도 물러서시지 않을까. 천 뭐 이렇게. 네, 아니 뭐 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타협점, 양보하는 그러니까 모습. 문을 살짝 여는 모습 정도를 보이지 네. 않을까 생각했는데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담화 내용을 보면서 대통령을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네, 그래도 뭐 누군들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뭐 같이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게 사람인데 근데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상남자라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상남자구나.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멋있다. 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끝까지 들어주셔야 예, 돼요. 예, 뭐 자르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때까지 아까 그 강성 노조에 대한 개혁도 이야기하셨고, 예. 네, 그리고 또 교육 카르텔 타파도 외쳤고,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도 외쳤는데 네. 이때마다 지지율이 출렁거렸어요. 그때마다 대통령이 했던 말은 지지율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개혁들을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계약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진짜로 뭐 그 불교 경전 중에 다 아는 거지만 수타니파타라고 있어요. 네, 그럼 아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네. 네, 혼자서 직진. 가라. 네. 라는 말을 했는데 네. 대한민국에 사실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급한 발전을 이루면서 문제가 되는 구간들이 많고 이게 이때까지 정치나 대통령들이 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부딪혀서 못했었어요. 근데 영국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여기 강성 노조 같은 경우 대처 여상이 이거를 개혁할 때 수많은 국민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두 번째 발전을 하죠. 근데 지금 어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둔 9일뿐이 안 앞둔 이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개혁이고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가치다. 네. 이 정도로 만약에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려 국민들이 감동하는 구간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감동하는 구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쉽게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로 본인이 생각하는 국민의 보편적 가치에 지향점을 둔다면 이런 부분에 또 국민들께서 점수를 주는 일도 생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네. 못 참- 멋있습니다. 네, 예. 못 참는 표정이시죠. 지금. 네. 뭐라고?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니 뭐 계속 그 대통령께서는 네. 항상 혼자만 가니까 문제죠. 같이 가셔야 되는데 항상 혼자만 가세요. 저 앞에 혼자 방향도 달라요. 그렇게 이상한 방향에서 또 혼자 가 계시니까 국민들의 정서하고 완전히 이제 괴리되는 거죠. 네네. 사실은 2,000명 증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해요. 어. 그리고 2,000명보다 많은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네네네. 그런데 준비되어 있냐는 겁니다. 각 예를 들면 그 대학마다 그리고 병원마다 의대들이.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인재를 갖다가 그렇게 갑자기 증원할 때 그걸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느냐인데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됐어요. 대표적으로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0명이던 정원을 200명까지 늘린다는 네. 거죠. 한 번에 그것도. 네. 그렇게 되면 그 교수 정원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교수 정원 그러면 아무나 막 데려와서 교수 시키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네. 그냥 2,000명 목표로 해가지고 마치 야 2,000명 그 고지를 달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거거든요. 국민들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원래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양측을 다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급격한 정원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러면 단계별로 밟아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 들으세요. 그냥 혼자 가세요. 네. 혼자 가고 벌써 이미 계세요. 빠르게 가. 예, 빠르게 가. 네. 그래서 가 계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아마 이 정도로까지 국민들이 이제 중도층 여론까지도 이제 슬슬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리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어젠가요? 그 4살짜리 여아가 예, 병실에 33개월 네, 아이가 네, 네, 결국에 예. 이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좀 안 되겠구나, 좀 조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빨리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네.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뭐냐면 이른바 비수도권의 각 대학별 정원까지 다 확정해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당장 지방에 있는 여당 후보들은 특히 지방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지역 발전과 굉장히 중요한 그 매개고리가 되기 때문에 네. 다 그걸 갖다 현수막으로 환영 현수막까지 걸어놓은 상태. 네. 이제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당에게 그 활동의 폭을 주지 않으신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여당 쪽에서도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지금 이제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양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대통령도 한 발짝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도권 망하는 거죠.
뭐 그 한마디 선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네. 마지막에. 네네. 네. 한마디 정도만 더 하면요. 어떠한 작은 시스템도 개혁을 할 때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시작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시작을 중요한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좀 변호를 해보겠습니다. 네. 변호를 한다면 지금 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2,000명을 증원해도 10년 후에 의사가 2,000명이 나온다.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OECD 국가들 중에서 국민 숫자 대비 의사의 숫자가 너무나 적은 나라이고 그리고 추후 10,000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증원해도 10년 후에 2,000명이 나온다. 자, 그럼 이 증원 숫자부터 가장 중요한 뼈대부터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개혁 과정들이 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교수도 필요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네. 뭐 소아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증원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 수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네. 이러한 부분들 부수적으로 또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9일뿐이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인도 모르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멋있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개혁 과제라고 한다 그러면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네. 밀어붙여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혼자서 저쪽에 가 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옳은 방향으로 개혁을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마다 이런 목소리들에 같이 가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것을 누군가가 개혁해야 된다면 지금 이 정도의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는 대통령 대한민국에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항까지 네. 제 시간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늦으면 다음 비행기를 타야 돼. 다음 비행기를 타면 일정이 밀려요. 네. 그런다고 막 교통사고 일으키면서 막 달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 이거는 교통사고다. 그럼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충돌이 있고 하면 네. 수습도 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의 대표는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당의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네. 두 분이 다 검사 출신이고 네. 검사에서 갑자기 곧바로 정치로 뛰어드신 분들이에요. 음.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트 의식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의 본질은 엘리트들이 이끄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끄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는 갈등을 봉합하고 그 갈등을 봉합하는 그러니까 갈등과 봉합의 그 연속의 과정 속에서 네.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개혁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거 아니라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 거예요. 말씀을 조금만 네. 받아서 말씀드리면 예를 교통사고 들어 아니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할게요.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 그때 그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율 연설하러 와가지고 네. 지지 유세를 하러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분 여기서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네, 있는 네, 분이야. 네,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위해서 나왔다 이런 네. 식이거든요. 이게 네. 전형적인 엘리트 사고 방식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아까 네. 그 이제 정치가 요거 말씀만 네. 드릴게요.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비판하신 분들 입장일 겁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어떤 옳은 방향 지향점이 하나가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리고 누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나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 다른 의견과 저 다른 의견을 서로 합치시키는 그 과정일 거잖아요. 100% 동의합니다. 네. 100% 동의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네. 해서 선거를 좀 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 혹은 뭐 이제 이 진보 세력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의석수가 가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뭘 할래도 훨씬 더 지금보다 에너지가 많이 딸릴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선거 결과에 대한 것들은 선거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네. 이게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가는 길이 속도나 방향이 있고 그리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런 걸 수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금 이 의료개혁 방향은 시동을 키는데 계속 시동을 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출발을 못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무언가를 바꿔보겠다고 시동을 키는데 이 시동을 계속 우측으로 킨 걸 좌측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도 시작조차도 못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의대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누군가는 시동을 켜고 시작을 해야죠. 이게 앞으로 이제 나가야죠. 시동이라는 거군요. 그럼요, 시동이죠. 2,000명이. 시동이죠. 네, 네, 왜냐하면 네. 시작도 못했는데요, 아직.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누군가는 시동을 켜야지 이게 변할 수 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정부들이 밀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단 한 명도 못 늘렸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런 의료
사고들이 나고 있다고요? 아니죠. 소아과가 계속 부족했던 거죠. 응급실이 부족했던 거죠. 외과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금 본질적인 걸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반발 물러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보고 멋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 이거 개혁 필요한 부분이구나. 근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멋있다. 멋있는 부분 멋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보편적 가치들을 지향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박수 쳐드리겠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한 선거에 대한 책임 역시도 사실은 또 본인들이 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탈하는 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탈하는 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되려 박수를 쳐주는 표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그러니까 두 분 나누신 지금 말씀이 저희가 네. 자꾸 시동을 끈다 그러는데 아니 저희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발이 세고 그다음에 실제로 준비 상황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네. 500명이든 1000명이든 처음에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마이웨이예요. 마이동풍이라고. 지금 세 분이 나누신 말씀이 우리 대통령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 우리 50분간의 담화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해요.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네. 어째서 27년 동안 한 명도 못했나. 맞아요.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할 시 지금과도 같은 갈등이 매해 매년 반복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아까 뭐 정치 얘기했잖아요. 네. 정치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시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치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뭔가 해법을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이해 집단의 저항에 불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대목은 뭔 것 같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의료계를 이해 집단이라고 딱 규정을 했고 그들의 저항에 굴복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어저께 그 부활절 예배 가서 네. 낮은 자세를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에서 낮은 자세라는 표현이 나온 건 그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거의 처음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대통령이 기존의 안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 뭐 증원이든 뭐든 그 네. 숫자가 바뀌는 아니던 간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나오길 우리가 예상하고 대국민 담화를 50분 동안 본 건데 결국은 협상의 대상자인 의료계를 이해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결국은 더 대립각만 강해진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요. 사실은 이 주제가 너무 길어진지는 모르겠는데 예. 민주당이 180 거대 야당으로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패스트 트랙을 태우면서 2019년에는 지금 이런 변태적인 선거법을 만들어냈고 공수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난 이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법을 만들어냈고 간호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180 거대 야당으로서 힘으로써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정말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의료 개혁은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시동도 못 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긴 시간 동안 이게 지체됐어요. 수십 년 동안 의료 정원이라는 네. 건. 그리고 이게 만약에 2,000명이 부작용 나올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시작해 보다가 이거를 고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작조차도 못하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은 저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뭘 잘못 생각하시는 게 네. 이게 본인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이해 집단의 반대에 자기가 불복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환우와 환우 가족들입니다. 진짜 환자들하고 환자들 가족들은 지금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내가 내 지지율 좀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게 개혁 주제니까 반드시 이걸 해내겠어. 네.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는데 네. 그 부작용의 피해가 대통령 본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뭐 재선하실 거예요? 개헌하셔가지고 연임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다 입게 근데 된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의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뭐 어떤 뭐 개혁 과제가 주어졌을 때 우린 못하겠다 의료행위 만약 그렇게 가면 영영 못할 수밖에 아니 없는 거 저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처음에 의료개혁을 대통령께서 들고 나오셨을 때 중도층 이상 전부 다 찬성을 했어요. 네네네.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는 네. 거예요. 그만큼 필요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년 동안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열음이 생길 때 네. 그 파열음들을 조정해 나가는 이른바 갈등 조정자 역할을 좀 정부가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데 여지껏
모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보여왔던 상대에게 대하듯이 의견을 압살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뭔가 조그마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융통성 같은 태도 변화만 보여줘도 어찌됐든 중도층 이상들이 여론을 받쳐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의료 개혁의 문제는 국민의 여론적 지지 없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뭐 대통령 표현대로 네, 네, 이해 네. 집단의 저항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끝까지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거든요. 그 얘기도 더 마무리에 있습니다. 예, 그런 지금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용기와 예. 지지가 필요할 때. 근데 제가 방금 국민의 용기와 맞아요. 지지를 해달라고 네. 그런 자세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목에서 네. 이해 집단이란 말이 나는데 전 이게 참 중요한 구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쓰신 표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예. 의사분들이 이해 집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분들 이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의사분들 상황도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해해요. 근데 진짜로 이러한 이해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을 뒤로해선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태가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아니라 의사들께 이 화살이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치를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본인들의 일에 충실해야지 맞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럼 의사분들께서 진짜로 더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의료개혁 얘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면 네, 좋을 것 네. 같고 네. 그 대통령 관련한 이슈를 하나 더 좀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짜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사실 지금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제 죽을 맛이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제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혜진 조혜진. 의원이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분 말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은- 왜냐 자기가 험지 찾아서 갔잖아요. 네. 내가 중진 험지 가겠다 해서 갔으니까 이분의 좀 쓴소리는 들을만 할 것 같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라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각 총사퇴요? 예,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요새 또 이제 각계 전투하면서 지역에서 유세를 돕고 있는데 이 조혜진 의원의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만시지탄이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요 며칠 사이에 나빠진 게 아니다. 좀 장기적인 문제다. 그리고 시간이 짧게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올바른 논의를 해서 중도층 민심을 조금이라도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다. 당도 문제다. 네. 민심이 계속 안 좋았는데 당에서 뭘 했냐?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입을 꾹 닫고 있었던 당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조혜진 후보가 굉장히 이 정도 센 발언인 건 맞죠? 네, 화가 많이 났어요. 대통령 향해서 이 정도 발언했던 경우가 아직까진 뭐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잡혀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예. 근데 사실 내각 총사퇴 카드는 여당 내에서 나오긴 쉽지 않은 카드잖아요. 예. 예. 그만큼 선거가 좀 많이 다급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진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언어든 간에.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남한산성 영화가 생각이 남한산성. 났었는데 오늘 거기에- 많은 비유를 들고 네. 나오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주화파 최명길 역을 맡았던 이병헌이 나오고요. 예. 그죠? 척하파 김상원의 역할을 맡았던 또 김윤석이 나옵니다. 예. 그럼 누군가는 국민을 위협하는 지금 적들 앞에서 굴종하자라고 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싸우자라고 해요. 네. 생명이 중요하다 네. 뭐 등등의 그럼 이슈가 국민을 있었죠. 위해서인데 네. 그러면 이 사람 굴종하자는 사람 또한 싸우자는 사람 또한 충신으로 그려지죠. 여기 남한산성 영화를 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인데 저는 방금 이 대화는 충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 아, 이건 충원이 아니다. 충원이 아니다. 지금 당도 비난하고 대통령도 비난하는데 비난하지 않은 주체가 한 명이 있네요. 본인 자신. 아. 네. 본인도 그 당의 소속 인원이고요. 그리고 네. 본인도 국회의원이고요. 예.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나 자신을 먼저 비판하고 시작했다면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화살들을 대통령과 소속된 정당에만 돌렸다라고 하면 전 이 반성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 그냥 내가 내 지역구에서 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중도표 좀 나한테 더 모아줘봐 정도의 발언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의 이 기본적인 방향성과 같은 맥락을 일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진심이고 충원이라고 하면 이 방송에 나와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 사실 우리당 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하진 않는데 이 부분은 비판하겠습니다. 예. 네. 방송은 아니고 이제 조혜진 의원은 기자회견, 네. 유승민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네. 이렇게 네. 예. 뭐 근데 이분이 네.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간 야당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내지는 태도 변화를 요구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네, 조금 좀 워딩이 셀 뿐. 예, 아니 네. 워딩이 세다기보다 이제 네. 여당 내에서 나왔기 아, 때문에 더 네. 이제 약간 강하게 뭔가 반응하는 것뿐이지 네. 야당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 또한 뭐냐면 네. 결국에 그 윤석열 정부가 2년이 지나서 총선이 열립니다. 그러면 총선의 의미는 정권에 대한 이제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꼭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정권을 심판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회초리를 들 것이냐, 아니면 격려를 해서 더 크게 네. 이번 제대로 한번 일해봐라 하고 힘을 실어줄 것이냐 그 부분인데. 지금 조혜진 의원 판단은 회초리를 드셨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그에 맞춰서 국민들의 뜻을 떠받드는 것도 제대로 된 정치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자기 반성 필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마디 못하다가 네. 이제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도저히 당선이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와서 뒤늦은 목소리 내는 거 비판받을 만해요. 예. 만시지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러니까 항상 태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여신 거 50분 동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 그러면? 와중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각각 또 예. 선거운동 열심히 또 다니면서 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당은 지금 네. 태도 변화를 하고 있는지 두 분이 좀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박박길 준비 완료. 박박길 준비 네. 완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인데요.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어저께 수도권 10곳 돌아가지고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뭐 막 온라인상에서는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는 네. 사진도 올라오고 하던데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장르만 여기를 본 것 같아요. 왜? 그때 누구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국민의힘 전략 없소? 그럼 읍소하소? 이 얘기를 누군가 맞아요. 했거든요. 서영주 부대변인이었나? 네. 아무튼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읍소 모드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 박박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몸을 낮췄고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낮은 자세로 뛰고 있다. 국민 여러분에게만 주파수를 맞추는 정치를 하겠다. 저는 인상 깊은 대목이 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진짜 이건 이제 진심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평생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았다. 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여러분의 눈치가 보인다. 여러분이 표정을 찡그리면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사 현장에서 한 거예요. 민심의 무서움을 아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볼게요. 우리 정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의 지적에 반응하고 반성하고 고치려 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일단 자세를 낮췄는데 네. 그 뒤에 뭘 덧붙였냐면 우리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변하려고 해요. 여러분 혼내면 우린 그래도 좀 바뀌려고는 한다. 예, 우리는 네. 반응하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재명 조국은 또 2조 심판론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징징대는 정치인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지켜드려야지 어떻게 국민한테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하느냐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읍소와 공격을 이제 네. 동시에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이는데 어떻게들 야, 약간 좀 평가하시는지. 감탄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 상남자입니까? 네.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잘못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기자님 해석보다도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때까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는 저 연단에 서기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들어오기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쵸. 네. 예. 시점이. 왜냐하면 시점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분이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에 입문한 순간 본인이 바보가 되길 택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선민후사였습니다. 네. 네, 국민을 가장 먼저 두겠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했던 얘기는 나 국회의원 나오지 않겠습니다였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정치인 중에 이런 정치인이 있습니까? 당 대표 중에. 그럼 본인이 4월 10일 이후에 정치적 입지가 없을 거라는 거 알고 한 선택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도 저도 옆에서 좀 지켜봤지만은 머릿속에 진짜로 선민후사 한 글자를 가지고 이때까지 온 사람이에요. 정치에 입문 순간부터. 그리고 이때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읍소 당연히 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다 잘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이 잘못한 거 당연히 있죠. 그럼 정부 여당으로서 아쉬운 네.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 더 잘하겠다라는 의지 당연히 보여야죠. 그리고 또 반대로 민주당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것들 이때까지 하지 않고 있던 것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여당보다도 더 강력한 야당이었어요. 180 야당이면. 근데 정말로 이재명 당대표라는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2년 동안을 어떠한 것들도 하지 못하게 발목 잡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숱한 사법 리스크나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서 근데 이런 분들의 반성이나 사과보다는 정말로 오로지 검찰 독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지속해서 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후보들 중에서 정말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이 진실을 알아야 되는 후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모든 국민들이 다 뉴스를 다 늘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모르겠어요. 그분은 입으로는 선민후사를 얘기하지만 실제 행동은 선민의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민 의식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수정 후보 관련 엘리트 의식 너무 강하다. 예, 너무 강하고 자, 네. 본인들이 판단하면 그게 옳은데 왜 국민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약간 그런 이제 사고방식에 자꾸 그런 워딩이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조 심판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본인들이 그 막강한 검찰력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사정 권력과 밀착해 있다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 막강한 검찰권을 활용해서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잖아요. 뭘 더 심판해 달라는 겁니까? 근데 정부 지금 국민들은 명확하거든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네. 그 다음에 국가의 국격이 추락하고 이런 부분에서 마음의 상처도 입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론이 나오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2조 심판? 저는 집권 중반기에 들어간 여당에서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아직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라고 해야죠. 네. 엄밀히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뭘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발목 잡았다는 뉴스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예산을 안 통과시켜줬습니까? 뭐 정책을 안 해주셨습니까? 오히려 그 예산안 중에서도 야당이 하고 싶은 부분을 전액 삭감, 예를 들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아주 작은 금액 늘려주는 거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해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당은 정부 여당이 너무 해법을 안 내놓으니까 이런저런 해법을 내놓겠다고 막 법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올려봐요. 그랬는데 그거 올리는 족족 9번에 걸쳐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자꾸 심판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여야가 네. 같이 추천을 해요. 그 의석수에 비례해서. 네. 그래가지고 구성되는 게 이른바 윤리심사 자문위원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만장일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만장일치로 제명을 요청한 의원이 있어요.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가 누구냐? 박덕흠 후보입니다. 이 자신의 이해 충돌이 명확한 그 업체, 이른바 네. 이 피감기관, 자신이 상임위로 있는 기관의 피감기관 업체에 네. 수천억을 수주했어요. 그런데도 이분을 다시 재공천을 해줍니다. 그 도덕성을 가지고 어떻게 야당의 도덕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공천 이야기 꺼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합니다. 근데 잠시 네, 후에 네, 해요. 이건 네. 잠시 후에 돌려놓고요. 네.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네. 네.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의 숱한 의원들 지금 본인들의 여기에 불법 행위, 불법 비행위들에 대해서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혹은 판결이 나온 분들이 지금 계속 검찰 독재를 외쳐요. 자, 그러면 조국이 재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거 검찰이 판결했나요? 판사가 판결합니다. 판사가 판결해요. 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법원에서 소환 검사가 하나요? 판사가 합니다. 자, 이거를 계속 사실을 왜곡해서 안 되는 게요. 검찰이 진짜 독재가 있었다 칩시다, 만약에. 근데 검찰이 지금 조국
조국 조사를 들어갔다 쳐요. 자, 그러면 판결을 지금 검사가 합니까? 유죄가 있으니까 유죄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의 와이프도 유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판결이 나는 거고 그 딸도 1,000만 원 벌금 나오는 거는 죄가 성립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네. 검찰의 독재로 몰고 나가기 전에 우리들이 왜 지금 이러한 혐의들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송구하게도 이러한 재판들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네. 하물며 재심 판결에서 유죄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신당까지 차려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네. 조국 신당, 그러니까 조국 대표나 조국 신당에 대해서 네. 제가 뭐 예를 들면 변론을 해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예,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 당도 아니고요. 그런데 적어도 한동훈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께서 왜 조국 신당에 열광하는가? 네. 어떻게 보면 사법권 적용, 특히 검찰권 적용에 있어서 형평을 잃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예를 들면 윤석열 본부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본부장 비리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집안 전체에서 지금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소환 조사 한 번 있었나요? 김건희 여사 소환했었습니까? 소환 안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조국 교수의 아내는 수차례 소환을 하고 장관 임명 직전에까지 갑자기 다 부족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그냥 일단 뭐 공소시효 문제를 기소까지 했다가 나중에 그 너무 어긋난다. 기소 내용을 싹 네. 바꿨어요. 나중에.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의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환해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법권 적용의 형평성이 굉장히 비틀어져 있고 왜곡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현상이 나왔다. 예, 조국 그 대표에 대해서 네. 피해자 프레임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이 정부의 잘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게 네. 지금 앞에 우리 변호사님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자주 이렇게 뭐 방송에서는 뵀지만 법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얘기도 수차례 하죠. 지난 정권에서 이거 지금 혐의가 없어서 지금 기소가 안 된 건이에요. 못한 건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고 하는데 네. 수사지휘권 박탈당했었다라고 얘기도 요 지금 얘기로 또 예, 빠지네요. 네. 계속하고 있고요. 길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네. 왜 그때 제대로 소환조차 못했냐. 문재인 정권에 그때 당시에 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가고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환하지 못했느냐, 왜 기소하지 못했느냐, 당연히 거기에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당시에 눈치 본 거죠. 아니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는데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다른 대리인을 완전히 세웠을 당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왜 불기소 안 했느냐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거 불기소하기에는 터트렸는데 불기소하기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던 건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정권이 바뀌고 2년째 이걸로 비토하고 나서서 네. 안 된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슈는 하여튼 네. 뭐 계속 평행선을 좀 아니 가고 제가 한 있어요. 말씀만 드릴게요. 네네네.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네. 집권한 지 2년이에요. 예.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한 지가 지금 2년이에요.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뭐 합니까? 단 한 번 한 차례도 소환도 안 하고 네. 기소도 못 하고 불기소도 못 하고 지금 기소도 못 하고 불기소도 못 하는 건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이걸 왜 못했을까요? 왜 못하고 이거를 폭탄을 뒤로 넘겨놨을까요? 네. 본인들이 지금 왜 기소를 못했을까요? 아니 이성윤 검사장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수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네. 밑에 검사들이 안 움직이는 아니죠. 거예요. 밑에서는 이거는 검찰총장이 눈치 봐가지고 움직이지 기소가 안 않는다는 되는 겁니다. 건이라고 얘기했고 법원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수익은 이 수익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났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 없다라고 얘기를 네.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리한 수사를 당시에 윤석열 잡기로 벌였었다. 문재인 그러면 특검을 정권에서 합시다. 특검을 얘기하는 해서 거죠. 불기소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양식이 워낙 똑같은 이제- 패턴인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계속 하고 반복대로 반복되니까, 돌아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네네네. 요건 얘기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자, 이재명 네, 이제 네, 한동훈 대표. 위원장이 박박힐 준비가 되어 네.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네. 일종의 뭐 반성 모드 전략을 악어의 눈물에 빗댄 건데 네. 그러면서 예언을 하나 합니다. 들어볼게요.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해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잘못했다 반성한다면서 큰절할 거다. 근데 그래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이게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당이 뭐 참패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엄살이다. 지금 속으면 안 된다. 우리 지금 민주진영 결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조국 대표도 이제 어쨌든 공격 대상이 됐으니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기회를 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대통령 혼자 꿇지 말고 100며칠째 보이지 않는 부인과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무릎은 무릎이고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범죄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용서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이제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국민의힘은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는 정당이라고 본인이 인정한 것 같고요. 민주당 참 안 하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예견하기 전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 건지 예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은 그리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22년 1월에 대선 후보 즉석 연설 중에 가족 이야기하면서 울어요. 네, 이때 가족 막말 터졌을 때입니다. 자, 22년 10월에는 검찰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 수사에 반발하면서 네. 또 울어요. 네, 23년 9월에는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려요. 누가 진짜 악어의 네, 눈물이냐? 이재명 대표는 정말 필요할 때 눈물을 흘렸던 악어의 눈물을 국민들께 보이면서 읍소를 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는 곳이다. 그리고 고칠 게 있으면 네. 고치는 곳이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 뭐 당대표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숱한 후보들 지금 여기 부동산 비리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반성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사기 대출이다 해도 반성 없잖아요. 예, 후보 알아서 해명하시오 하고 지금 민주당 고개 돌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눈으로 보시고 계시다. 그리고 네. 그 판단은 구의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 양문서 후보가 이미 편법 대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네. 잘못을 인정하고 그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성이 없다, 사과가 없다 이 말씀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직행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한동훈 장관도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검사에서 법무부 장관 이게 이제 거의 검사하고 같은 지위잖아요. 검사에서 법무부 장관 이렇게 수사를 지휘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바로 또 여당의 대표로 갔어요. 이렇게 직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런 수사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기소였구나라는 비판에 놓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정치와 너무 깊게 결합시키는 분들이 바로 지금 정권의 두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요한 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께서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야 마피아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 그렇죠. 그랬다가 갑자기 조국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말인가요? 누구한테 하시는 예. 말씀이냐. 네.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싶다. 이런 네.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국 대표와 관련된 수사 이미 2심에서 유죄 나온 거 알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리거나 변명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조국 대표의 그 워딩, 네. 이른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 그 워딩에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사법권 행사,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하는 거에 네. 국민들이 동의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정부와 여당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내놓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를 계속 저는 진짜로 답답한 게요. 민주당이 왜 국민들께 대한민국 검찰을 의심하게 하는지 사법부를 의심하게 하는지 이 체제를 왜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검찰이 진짜로 편파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어머니, 대통령의 장모 왜 실형 받습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숱한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터뜨렸어요? 아니에요.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 쪽에서 터뜨렸어요. 우리는 이거 알지도 못했어요. 대장동 정보도 없었어요. 자, 그럼 이게 대선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자중질환에 의해서 지금 나왔던 비리들입니다. 여기에서 검사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마치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의 당대표를 엮기 위해서 기소를 했다, 어땠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이렇게까지 받는 것은 네. 정말로 성남시장 당시에 그리고 경기도지사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니까 기소가 됐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선 과정에서 지금 본인이 네.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면서 터진 건이에요.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검찰에 무례하게끔 지금 이게
뭐 압박적으로 들어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혐의가 없으면 기소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인정하신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지금 조국의 강 건넌 지 2년뿐이 안 됐어요. 이거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을 가슴을 치게 했던 사건입니까? 내 딸 한 명 지금 의사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부정 비리를 저질렀던 건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조국 신당 지지율이 잠깐 올라가니까 흥분해서 이 가정 2년 전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민주당 내에서 했던 목소리를 잊으신 것 같은데 여전히 20대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20대들에게서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이유요. 대한민국의 공정을 무너뜨렸고 정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20대만 지지율이 안 나오냐고요? 그럼 3, 4, 50대는 왜 나오냐고요? 이 내용들 조국 신당의 면면 아직 다 모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남은 9일 동안 이 면면들을 계속해서 알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게 조국이 그래도 낫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건 역시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장담합니다. 9일 남았지만요. 조국 신당의 지지율 분명히 다시 하락세로 돌아올 것이고요. 원점 찾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는 네. 지난 정부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탄압을 안 받았던 인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받고 엄청나게 많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대법원까지 간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 때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누구나 인정하는 비주류였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이 마지막에 가장 가열차게 했던 수사가 대장동 수사입니다. 그런데도 그 검찰은 기소 못했어요. 결국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한테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바뀌고 7월달에 수사팀이 다시 개비되자마자 갑자기 수사를 막 엄청나게 없었던 혐의들을 막, 그리고 그간에 객관적으로 녹음된 녹취록과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수사 방향이 잡히더니 막 수사하더니 결국에는 영장 치고 기소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검찰은 그러면 어떤 자. 정부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요? 아니요, 잠시. 아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네. 한 번도 주류였던 적이 그렇죠.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 정부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를 네. 다시 한번 아니,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만 그다음에- 할게. 예.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제 먼저 하세요. 먼저 네. 하세요. 얼마나 무리한인지를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먼저. 네. 아니 이게 보세요. 방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했다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탄압이라는 결국 프레임이 무죄 나온 거예요. 나왔거든요. 자, 잠깐만요. 무죄가 나온 게 아니죠. 기소를 했죠. 근데 기소를 했다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을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신부에 머문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멈췄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성남 FC 사건이든 아직 제대로 터지지 않았지만 H호텔 사건이든 그리고 지금 기타 등등의 너무 많은 사건들이요. 다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의 사건들이 진짜로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판결 빠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사를 빠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재판 이렇게 지연 안 시키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지금 이런 위증교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지금 재판 끌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나 혐의 없는데 검찰 독재 때문에 이뤄지는 거라고 얘기해선 절대로 안 되는 네.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이렇게까지 범죄 혐의가 많았던 당 대표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 일주일에 있습니까? 이틀을 풀타임으로 재판하는데 무슨 재판을 끕니까? 자. 어떻게 더 합니까? 매일 재판하면 재판 준비를 언제 하나요? 혐의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으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당 대표여서 그 됩니까? 혐의를 만들어내고 조작한 게 그게 지금 정부의 검찰이라고 검찰이라는 보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거는. 자, 어떤 예. 일들이 하나도 없는 아니,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게 왜냐면 어떻게 1년 가까이 한 수사에서 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갑자기 정부가 바뀌니까 기소하나요? 이재명 당대표가 왜 네. 본거지인 성남에서 선거 안 나오고 저기까지 도망갔을까요? 여기서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백현동이나 지금 여기 판교 같은 데들은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행동이 이게 누군가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던 사건이에요.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내 아파트 앞에 옹벽이 네. 50m짜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판교 대장동 이제 같은 조용히 경우 해주세요. 만들어달라고 하면 네, 박근혜 요 정부. 정도, 요 여러분 정도까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이것도 물어. 위증교사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요 아니, 정도까지만 하고. 박근혜 네, 네, 네.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 마우스 복싱 할 때 그 종 치는 거 종 어디 갔지? 다시 갖다 와야 돼. 자, 우리 저 네. 후보들 지금 네. 뭐 논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 그 얘기로 얘기 좀 나온 넘어갈게요. 김에 지금 일단 네. 여당 보고 야당 받고 이제 조국 대표 행보 짧게 짚고 갈게요. 네. 조국 대표는 어제 그 YS 생가를 방문해서 내가 YS 퀴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어요. YS가 군사 독재에 맞서 싸웠던 용기와 하나회를 척결했던 결기를 가슴에
힘을 새기며 네.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겠다. 음. 그러니까 이제 YS는 군부 독재에 싸웠고 나는 검찰 독재와 싸우겠다. 내가 YS 키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장에서 뭐 지지자한테 어떤 선물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물이 뭐였냐면 디올백.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 CD 디올백 이제 저걸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손으로 이제 X자를 그리죠. 이제 디올을 그리는 네네네. 그런 장면을 보였습니다. 네. 자, 조국 대표 행보까지 짚어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들 논란을 좀 짚어보기 전에 네. 그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 네. 속보 하나만 전하고 네. 올게요. 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이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내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말하겠다. 우리가 반드시 의료 개혁은 해내야 될 정책이긴 하지만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증오한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증오한 숫자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얘기하자 이런 입장을 2,000명은 밝혔고 안 된다 이런 거겠습니까? 뭐 안 된다라기보다는 2,000명 고집하진 말자. 예, 숫자도 열어놓고 네. 하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포 의뢰 출마한 함은경 국민의힘 후보가 네.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향해서 당적을 이탈해 달라라는 한동훈 후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대통령의 뭐 탈당 언급이 뭐 물밑에서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네. 한 번도 이렇게 거론이 된 적은 없었고 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당적 이제 이탈. 공개적으로 당적을 이탈해 달라는 첫 요구가 나왔다. 다른 당으로 가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겠죠. 아, 네네네, 예, 혹시나. 일단 요거 네네네. 네, 일당 여기까지만 심사에서 할까요? 걸러질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후보들 네. 논란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 입으로 안 하고 자, 금요일에 우리 세밀의 오영훈 선대위원장이 나왔었는데 오영환. 죄송합니다. 후보들 이름이 섞이네요. 자, 이제 새로운 미래는 모두 각이잖아요. 여당도 싫다, 야당도 싫다. 자, 구설에 휩싸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일단 4인방을 꼽았습니다. 네. 전관비리 박은정, 음. 사기대출 양문석, 음. 아빠 찬스 꼼수중여 공영훈, 그리고 역시 아빠 찬스 이용호 국민의힘 서대문가 후보죠. 네. 이렇게 네 사람이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고 꼽았습니다. 네네네. 먼저 이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런 해명을 했잖아요. 정관예우 아니냐 의혹이 불거지니까 정관예우 받았으면 40억 160억. 벌었겠냐, 160억 벌었을 거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해명을 두고 오영환 위원장이 이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와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네.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뭐 후보별로 하나씩 좀 볼까요? 짧게 네. 짧게만 예. 한번 가시죠. 네. 뭐. 예. 네. 제일 문제된 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방송 나서 들은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다 문제됩니다. 다 문제되죠. 네. 그럼 나머지 후보도 간략하게 네. 의혹에 대해서는 좀 짚을까요? 네. 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억 원 편법 대출 논란이 네. 불거졌는데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죠. 다만 편법 대출이지 사기 대출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를 때려잡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네. 이제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양문석 후보를 고발을 했습니다. 오. 이제 사기죄로 고발을 해서 네, 수사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양분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아들에게 한남동의 단독 주택을 증여할 때 재개발 구역이죠. 예, 한남 네. 3구역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5, 23살 아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도 냈어요. 근데 이걸 아빠가 대납을 해줘서 좀 논란이 됐고 이제 양 후보는 나중에 그 두 아들이 돈 벌면 이제 그때 돈 받아서 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포갑에서 서대문 갑으로 옮기던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이 서대문 구청장의 아들을 이제 보좌진으로 임명이 되면서 또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여기 뭐 짧게 정리할까요? 네.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한 1분만 하시죠. 아, 네, 너무 짧네요. 욕하기. 비워야 되는데 이거. 첫 번째로 예. 민주당과 지금 조국신당의 위선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정말 국민들에게는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들 정도로 대출 규제를 억압했던 것들인데요. 네. 여기에서 지금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박은정 지금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 되는 분이 이 검사 당시에 진짜로 유사수신행이나 그리고 여기 그 다단계 같은 경우에 최고의 검사로 인정을 하면서 블랙벨트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랬던 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다단계 사기 사건, 정말
국민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가해자를 변호했다라는 이거 그냥 위선이죠. 변호사로서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어떤 일이든 맡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정치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 편법을 인정했어요. 그죠? 네. 민주당에서 보기 힘든 일이에요. 편법 정도 했으면 나 혐의 없다라고 우겼을 거예요. 지금 이분은 자기가 위법한지 알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막고 싶은 겁니다. 정확하게 좀 낮춘 얘기하면. 거예요? 네, 낮춘 거예요. 자기 네. 스스로 셀프로 낮춘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분이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 딸이 받아 놓고 사업 명목으로 받아 놓고 이게 집에 가계 대출로 들어갔어요. 주택 대출로. 이거 자체가 사기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받았으면은 이 이후에 어디에 썼는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가정이요. 11억이에요. 11억. 11억 정도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는 시설 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건물이나 공장이나 땅을 산다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R&D 투자여야 돼요. 네.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요. 이때 당시에 소상공인이나 작은 개인 기업들이요 1,000만 원 대출 받기도 막상 힘들었어요. 자, 그럼 처음 생긴 회사가 어떻게 11억이나 받았을까요? 이거 소상공인들 팬데믹 상황에서 대출해주라고 생겼던 규제거든요. 제가 짧게 말하니까 말이 빨라집니다. 죄송합니다. 1인당 1,000만 원씩 빌려줬다라고 하면 110개 곳의 소상공인한테 빌려줬어야 될 곳이에요. 지금 이게.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사업에 들어갔는지 이 돈을 어떻게 썼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물품 사는 데 썼다고요. 11억을요. 만약에 여기에 조작이 있었다면 공문서 위조, 사무소 위조까지도 들어갑니다. 이분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분이고 네. 그리고 새마을 금고에서 이제 나중에 새마을 금고 탓하더라고요. 새마을 금고에서 당시에 사업자 대출로 이러한 금액들, 큰 금액들이 나간 건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주택으로 들어간 건이 있는지, 전 이거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거 한 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것 역시도 지금 민주당이 이거는 후보가 알아서 해명하게 이건 역시도 위선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을. 네, 이분은 그나마 앞에 두 분하고는 약간 그래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시장경제 체제에서 내가 부자일 수 있어요. 네. 부자일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네, 이 가정에서 세금 네. 다 냈으면 됐어요. 자, 네. 근데 부자일 수는 있으나 이 부를 축적하는 가정에 불법이나 위법이 있었으면 국민들이 뭐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 정서에 맞는지 국민의 도덕적 감정에 맞는지를 네. 따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공영훈 후보는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다른 부분들이 이거는 국민 정서에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국민들은 억압해 놓고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누군가는 네 이렇게 지금 불법 대출을 그러니까 거기 받아서 이제 뭐 주택을 개발 사고. 호재가 네. 있는지를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런 의혹은 좀 네.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건 댓글에 시간만 있다라고 하면 1분이 네. 너무 길다. 1분이 너무 예. 길다. 근데 이게 짧게 말할 수 있는 예. 주제가 아니에요. 예. 근데 한마디로 예. 정의하면 네. 민주당이 너무나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거 마무리. 아니 뭐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박은정 후보는 뭐 우리 당 후보도 물론 아니지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 그것 뭐 공감합니다. 아쉬움 정도예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네. 그분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공직 수행 중에 얻었던 노하우를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속시키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나왔던 뭐 김현장의 뭐 회전문 인사 네, 이런 걸 네, 비판하는 이유가 그런 거 네,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점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공직 그리고 이제 물론 박은정 후보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배우자의 문제지만 남편이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점은 좀 공감은 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세워나갈 것인가를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관예우가 더 문제입니까? 현관예우가 더 문제입니까? 현관예우는 누굴 현관예우는 아 뭐예요? 지금 현관. 예, 예. 지금 현관예우가 더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권력이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아. 이용호 후보 보십시오. 자신의 자식을 그 자기가 지역위원장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소속해 있는 구청장에게 자리로 들이민 거잖아요. 특히 그 서대문구가 어떤 곳입니까?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 대학생 유권자들이 느끼는 상실감. 야 부모 잘 만나면 그냥 저렇게 좋은 자리를 공무원 자리를 그냥 꿰차고 들어가는구나. 그 부분에 대한 상실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는 공직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직이 부정하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흔적이 있느냐 그런 의혹이 있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정확히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후보 그대로 유지할 양쪽이 겁니까? 다 여기 문제지만 잠시만. 조금 더 무게를 재자면 네. 이용호 후보 쪽이 좀 더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네. 현관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관이고 아니요. 아닙니까? 이거는 본질을 완전히 왜곡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누구야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에요. 네. 160억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때까지 41억인데 내가 정관이었으면 제대로 160억까지 했으면, 됐을 네, 거다. 네. 네, 제대로 됐을 거다. 네. 자,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대 초반에 평균 소득이 연 3천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럼 41억이면요. 이거 120년 일해야 됩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41억이에요. 160억이면 520년을 모아야 됩니다. 조선 왕조보다 긴 시간이에요. 자, 조선왕조 나오나요? 네, 조선 왕조보다 긴 시간을 모아야 됩니다.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그래야지 지금 이게 16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정관예우가 기다 아니다를 따진다. 자, 그럼 아까 여기 그 우리 쪽 후보 지금 현관예우다. 여기 아버지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 3선을 했어요. 밑에서 이 실제로 정치 경험이 있고 이 근처 대학에서 학생회장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개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썼어요. 자, 근데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아들 자체가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바로 사퇴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것과 어떻게 이 160억, 41억과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관예우, 현관예우 정말 변호사님 말씀 잘하시니까 이걸 커버하는 거지만 커버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완전 다른 얘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좀 싶어요. 부드럽게 표현해서 현관예우라고 했던 것이지 네. 이걸 법적인 의미로 하면 뇌물이라 그럽니다. 뇌물이요. 네. 자, 현관이잖아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자, 하나 물을게요. 만약에 우리 변호사님이 나중에 추후에 정치가 훌륭한 정치인이 됐어. 아들 낳았어. 근데 이 아들이 뛰어나. 그럼 이거 주변에서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채용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본인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걸 증명을 해내야지. 아버지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곳에 구청장의 비서로 들어가는 건 이게 그렇잖아요. 그 지역을 정말로 잘 알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영호 의원이 뭘 잘합니까? 이제 막 왔는데 처음에 자, 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전라도 만약에 출신이에요. 문제로 남원에서. 삼는다라고 네. 하면 아까 말했던 집 20억, 30억, 평가 40억짜리 이런 집들을 물려준 것까지도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이죠. 예. 여기에서 지금 이 보좌관인지 비서관인지 모르겠어요. 월급이 얼마 되겠습니까? 아까 그거랑 비교 문제가 되겠습니까? 있다는 건 아니 혹시 그게 있었나요? 이제 이른바 어공 채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법적으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누구나 생각하는 정황상 정황상 이게 부적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얏나무를 오얏나무가 가끔 얘기도 구청에 나오나요? 달라고 했습니다. 아. 네. 굳이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다 자식을 들이밀어야 됩니까?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얏나무랑 악어는 참 억울하겠어요. 네. 항상 정치 프로그램에서 나름 정치인들보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아. 오얏나무는 자, 이렇게 뉴스와 함께 두 분의 논평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좀 혹시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뭐 각 당의 대표 중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는 대표님 계시면 한번 끝으로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아, 영환아 해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지지율이 나오니까. 왜 안 오르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9일 정도 남은 선거 운동 기간, 이 기간에 또 아마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아마 나올 거고 아마 막판 되면 특히나 지금도 막판입니다만 좀 네거티브성 또 여러 가짜 뉴스들도 막 터트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저희도 잘 분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마지막 발언 이런 거 없나요? 오늘 넘게 하실 거잖아요. 네, 어떻게 10초만 들어봐요? 10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절하니까 뭐. 조선님도 하시죠, 10초.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어떻게 된 대단하십니다, 걸까요? 우리나라 다들. 정치는. 예. 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